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식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론이나 전문가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요. 또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죠. 그런 것들의 큰 분류와 각각의 방법들,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공부할 예정이고,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수식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5주차부터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의 시작에는 먼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순서랑은 좀 다르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뒤죽박죽일 수는 있는데, 그게 제가 설명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재구성을 했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해. 저 사람은 진짜 천재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기준에 의해 똑똑하고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했나요?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의 스펙이나 가격, 그리고 물건의 성능 등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판매 종업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방법이나 뭐 대처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수리공들이 대단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퀴즈 대회에서 퀴즈 왕이 된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운동선수나 프로게이머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거나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똑똑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끔은 심지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나 아니면 동물들도 와, 정말 똑똑하다라고 판단된 때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지식의 종류를 크게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신체적 지식, 그리고 상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식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언적 지식은 A는 B다 같은, 즉 무엇이 어떻다 라고 정의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정적인 형태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적 지식을 사실이나 개념, 그리고 원리 등에 대해서 이미 다 정의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암기하거나 이해를 해서 선언적 지식을 습득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나 뭐 대학 교과목의 중간 기말 시험을 보기 위해 얻은 대부분의 지식들은 이러한 선언적 지식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선언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 이 기술이 테크니컬이 아니라 그 기술하다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내용 지식이라는 말로도 불리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퀴즈 왕이나 아니면은 물건에 대한 특정 지식, 즉 전문 지식들이 많은 종업원은 선언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과학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언적 지식은 그 특징이 말로 기술하거나 표현하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있는 위키 페이지에 이러한 선언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선언적 지식들을 쉽게 접하거나 또 습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언적 지식은 논리적으로 모델링 하기에도 가장 편리한 형태의 지식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그래프와는 이 노드하고 엣지가 지니는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선언적 지식을 이런 식으로 의미망의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시멘틱 네트워크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은 물건이나 어떤 개체들이 들어가고, 노드가 가리키는 엣지들은 두 물건이나 뭐 개체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들이 들어있네요.
여기서 예를 들면 고양이는 수염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포유류이며 척추 동물이다 와 같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의미망을 가지고 있으면 수염이 있는 포유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바로 이 의미망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쥐라고 바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적 지식은 명제 논리로도 표현하기 아주 간편한 지식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가 맑으면 소풍에 간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이 명제 논리에 의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인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에서는 날씨가 맑다면 소풍에 간다라는 명제 또한 참이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명제 논리에 대한 어떤 논리 과정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2학년 1학기 때 논리회로 들으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서 아주 많이 이러한 논리, 특히 부울대수의 논리회로 설계법에 대해서 이미 정말 많이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실 때는 준비하시는 NCS나 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적성평가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 네, 그때 돼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절차적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나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특정한 조건이나 시행하는 행위들의 규칙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절차적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서 얻은 많은 경험과 연습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습득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나 혹은 뭐 레고나 뭐 물건들을 조립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절차적 지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래프에서 길찾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절차적 지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절차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물건을 수리해주는 수리공이나 혹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짜는 엔지니어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지식이 많은 사이트 중 하나로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위키하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의 절차적 지식들을 아주 많이 수록을 하고 있고요. 이 검색창을 통해서 그 특정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지식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여러 번 풀어 써야 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말이나 혹은 알고리즘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의 나열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해라 라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인사를 해라. 아니면 뭐 손님이 물건을 사면 관련 상품을 추천해라 등과 같이 어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대응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규칙으로서 나열을 다 하는 거고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if else 문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규칙의 나열로 절차적 지식을 계속 표현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프레임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해결법을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규칙으로 계속해서 정의를 하더라도 그 범위나 범주를 정하는 게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고 결국 어떤 현상이나 지식을 표현하지 못한 채 수많은 규칙들만 나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와, 쟤는 운동을 책으로 배웠나 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절차적 지식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행동을 정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라는 전제를 확인한 뒤에 행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혹은 목적 달성에 좀 더 가까워지는지를 이렇게 매 순간순간 판단해서 계획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또한 이 계획 수립의 핵심은 최종 목적지의 상태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게끔 계획을 짜는 게 핵심이고,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하면은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 수립에도 계획을 어디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가, 혹은 만약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순위로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어렵고 여전히 앞서 설명한 프레임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지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체적 지식은 신체지라고도 하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신체 동작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움직여야지 항상 의식하면서 학습되는 지식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하는 지식이죠.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여러 명의 수비수를 순식간에 피해가지고 골을 넣거나, 혹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말이나 예를 들면 수식이나 모델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의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만 할 뿐 그것을 다시 재현하거나 혹은 말로 기술하기가 어렵죠. 이렇듯 신체적 지식부터는 그것을 기술하거나 프로그램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지식은 상식이라는 건데요. 보통의 사람이나 어떤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일반적인 지식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리고 만류 인력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움직이는 법칙에 대해서는 작은 아이들부터 동물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나 아니면 문화 집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뭔가 미묘하고 다양한 상식들이 있죠. 그 집단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눈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까지 살펴본 지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같은 경우는 말로 풀어내기도 쉽고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인공지능에게 학습하는 것도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지식이나 상식 같은 것은 그 상황이나 현상을 말로 풀어내기 어렵고 당연히 이것들을 규칙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기도 어려운 지식들이 되겠고요. 책에서는 이러한 지식들을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의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혹은 아직 면허가 없거나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하는 내 차량 주변에 저렇게 자전거들이 앞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왜냐면은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가지고 내 차 쪽으로 올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자세히 봤더니 앞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썩 잘 타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한 손에 막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속도를 늦춰서 자전거를 뒤따라가거나
혹은 빨리 자전거를 추월해서 지나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 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학습이 될까요? 지금까지 기술이나 보유된 학습 데이터 가지고는 생각보다 쉽게 정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식들의 종류들 그리고 그 지식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각각의 지식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기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즉 이미 알고 있는 또는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지식들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추론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이 있고 이것도 지식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라는 사실이 있으면 결국 그 두 개의 지식을 조합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결국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역적 추론은 조합하는 지식 자체가 잘못된 지식이거나 틀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서 나온 새로운 지식도 틀린 지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귀납적 추론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아내면 결과적으로 관측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백조들이 다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납적 추론을 통해 백조는 원래 하얗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모든 백조를 우리가 다 관측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맞는 지식이 추론이 되지만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검은색 백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을 통해 추론하는 가설 추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항상 돈을 낭비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근데 관측된 현상이 내 친구가 요즘에 돈을 굉장히 낭비를 하고 있네? 그러면 저 친구 설마 복권 당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가설 추론이라고 하고요. 가설 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을 통한 추론이기 때문에 세운 가설이 잘못되면 올바른 지식이 추론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잘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 알아볼 때 인공지능은 총 3번의 붐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2번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그 탐색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서 퍼즐이나 보드게임의 문제를 사람보다 더 잘 풀어나갈 때쯤 인공지능의 첫 번째 붐이 막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은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실용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한 이유로 큰 암흑기가 찾아왔고요. 그게 인공지능 역사의 첫 번째 암흑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등장한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 2차 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전문가 시스템이란 아주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규칙화 또는 논리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보유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추론 기법들 등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푸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이 이 전문가들이 해낼 수 있는 추론 능력을 대신하는 것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필수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지식을 논리화하고 코드화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지식공학자 혹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고객, 유저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들은 본인의 상태를 설명할 만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만들어진 전문가 시스템으로부터 판단이나 진단을 받는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 안에는 전문 지식을 저장하는 지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저의 상태와 이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추론 엔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구축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사용자의 사용 편의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추론 엔진이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면 일단 실제 전문가에게서 뽑아낸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나 아니면 지식들을 이렇게 규칙화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체계적으로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론 엔진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통해 얻은 사용자의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규칙에 어디에 해당하나, 그리고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를 매칭하는 과정이 있고, 만약에 매칭되는 규칙들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또한 이 추론 엔진의 설계에서 동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우선순위 선택 과정을 우리는 경합해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해라 라고 추론 엔진이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그 실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 또한 다시 새로운 지식으로서 작업 기록이라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열이 나고 몸이 아파요라는 입력을 전문가 시스템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다양한 규칙들을 확인을 하겠죠. 열이 날 때는 뭐를 해라라는 규칙들을 확인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열이 나는 경우에는 A라는 약을 투약하세요라고 실행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A라는 약을 복용을 해봤는데 열이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과 그 실행들에 대해서 다시 작업 기억에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추론 엔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또 똑같은 이런 환자가 오면 A라는 약이 아니라 이번에는 B라는 약을 권해야겠다라고 뭐 추론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들었던 예처럼 전문가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어플리케이션은 이 병을 진단하고 그 대처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용 프로그램으로는 마이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사 혹은 의사 등 아주 전문화된 사람들의 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규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라 라고 던져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용자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더 좋은 판단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즉 추론이죠. 더 좋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뭐 반대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규칙 1에서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납니다라고 했을 때 규칙 3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열이 있나요? 열이 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용자가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답에 따라서 또 다른 규칙들로 매칭이 계속되는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재 챕터 4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쭉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역시나 이 클래스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각각의 기법들이 어떻게 실제로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내용은 이렇게 되고 교재에서 구분하는 기계학습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원리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계학습 종류인 지도학습인데요. 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립니다. 지도학습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듣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를 여러 번 푸는 학습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문제 은행, 즉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풀어볼수록 실제 문제를 풀 때나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그렇게 주어진 기출문제 그리고 학습 데이터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것들에 대한 정답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해답을 더 점점 잘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일단 문제를 풀고 나면 학습 데이터에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정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혹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푼 문제와 실제 정답과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뭐 다시 수업을 해준다거나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때는 잘 맞추게끔 학습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학습 데이터들의 정답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학습이 완료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유형과 비슷한 또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 학습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진을 주면서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켰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학습 과정에서 봤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닌 처음 보는 혹은 새로운 사진의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특징을 구분해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학습은 그 안에서도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도학습을 통해 여러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분류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회귀 분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배울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학습을 통한 분류 문제를 아주 조금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2차원 그래프 안에 두 종류의 클래스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점은 고양이라는 클래스의 데이터라고 하고 초록색은 강아지라는 클래스의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요 점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다른 고양이들 그리고 점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강아지들로부터 추출된 어떤 데이터들이겠죠. X축이랑 Y축은 각 데이터를 설명하는 어떤 특징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뭐 예를 들면은 X축은 그 동물의 꼬리의 길이라고 해보고, Y축은
귀의 길이라고 뭐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수업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어찌됐건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지도학습에서는 이미 고양이 클래스인지 혹은 강아지 클래스인지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도학습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두 종류의 데이터를 서로 구분을 하는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수학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막 뭔가 인공지능을 반드시 학습해야 돼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 두 개의 집단을 서로 구분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집단을 구분하는 선 하나만 한 줄 그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 한 줄만 그어주면 되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이게 거의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이론은 이런 기본적인 선 긋기, 서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선을 우리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고요. 이 선 한 줄만 있으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고양이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강아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처음 보는 사진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진에서부터 어떤 특징 값들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이쯤에 위치하는 데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습된 분류기로 의해서 이것은 고양이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진을 또 받았는데 그 데이터의 특징 값이 여기에 위치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학습된 분류기로 의해 이 데이터는 강아지로 판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로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것도 강아지로 판단이 됐겠죠. 어때요? 좀 지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배울 수업에서는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분류하는 선을 어떻게 학습을 할지, 그리고 이 X축과 Y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함께 하면서 배울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도만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제 새로운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강아지의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분류기에 의해서 이게 강아지고 그것은 클래스 1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름 그대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리고요. 앞에서 설명한 지도 학습과는 반대가 되는 이름이네요. 그쵸? 이 비지도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정답을 모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막 주어진 데이터들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일단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이 주어진 데이터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혹은 데이터로부터 아무것도 우리가 학습할 것들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각각의 데이터들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 사전에 알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분석하면 우리는 특징이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군집을 지어주거나 묶어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이게 사실은 코끼리인지 뭔지 답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주어진 데이터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우리는 추출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관측을 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과정 자체를 이 비지도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그룹 E와 그룹 B로 학습 과정에서 나누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약에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문제나 데이터가 들어와도 예를 들면 지도학습에서처럼 그게 강아지다, 고양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비지도학습 이후에는 이 처음 보는 데이터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학습 데이터 중에서 A라는 그룹과 가장 유사하다 혹은 뭐 B라는 그룹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다라고 판단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군집화 혹은 뭐 그룹화를 해줄 수 있는데요. 색깔들이 없죠? 아까 봤던 클래스 정보가 없는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집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룹 A, B, C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으로 군집화를 한 모습입니다. 뭐 나중에 이 군집화를 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이런 개념들만 익히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군집화가 돼서 학습이 일단 완료된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데이터 2개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군집화된 학습 정보를 바탕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이 그룹 A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룹 A의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룹 C에 속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예시 중에 하나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디테일하게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차원 축소도 비지도 학습 중 하나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원 축소가 뭐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드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이런 형태의 축이 2개인 2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축이 1개인 1차원 데이터로 차원 축소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Y축만 그냥 날려버리거나 혹은 X축만 하나 날려버려서 1차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각 축에 대해서 정보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원 축소는 차원을 축소하되 이 데이터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한 차원으로 축소를 하는데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은 이런 형태의 축에 차원 축소를 해주면 정보 손실이 최소화가 되겠죠. 이렇게요. 네, 저런 축에 축소를 하면 이게 데이터를 사형시킨다고 하거든요. 프로젝션 시킨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일직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표현은 2차원 위에 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이렇게 1차원의 데이터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원래 모양, 데이터의 모양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축으로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은 물론 한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는 유실이 됐긴 했지만 원래의 데이터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 차원으로 줄였죠. 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이런 데이터의 차원 축소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실제로 인공지능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그 데이터가 너무 높은 차원을 가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전부 다 이렇게 2차원의 그래프 위에 데이터들을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수천 혹은 수십만 차원의 특징들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차원 축소의 기법으로 우리가 다루기 쉬울 만큼의 복잡도로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축소를 해주고 그 뒤에 인공지능 학습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전처리 과정으로 이런 차원 축소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이런 비지도 학습의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만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이 검색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그 세부 옵션을 찾아보면은 그 검색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색상 옵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얀색 옵션을 넣거나 이렇게 빨간색 옵션을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옵션의 색을 가지는 유사한 것들의 자동차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검색 엔진에 정확히 하얀색 혹은 빨간색이라고 분류된 학습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 옵션으로 준 색깔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 검색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가져와서 이 검색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면 보다 더 스페시픽하고 뭔가 군집화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그러면 다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가볍게 리뷰를 해보면 지도학습은 이렇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정답 리스트, 즉 뭐 분류 문제면은 그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클래스가 되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학습을 하고 그 뒤에 처음 보는 문제가 오면 그 클래스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습 기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들은 있는데 그게 그냥 뭉덩이로 주어져만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분류를 가지는지 어떤 클래스를 가지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경우에 유사도를 측정해서 각각의 그룹들의 그룹핑이나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가 왔을 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그룹과 가장 유사한 문제인가 라고 판단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준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상황이 반반 섞여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봤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 중 일부는 이렇게 클래스들이 확실히 부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뭐 다른 데이터들은 이게 어떤 클래스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많이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친절하게 이렇게 이 부분은 누구, 이 부분은 누구라고 태깅을 다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몇 명 주요 인물들만 태깅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사물이나 물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부분 태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러한 준지도 학습에서 학습을 하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즉 그리고 레이블이 주어진 샘플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레이블이 없는 것들을 이제 그 그룹핑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비지도 학습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일부 레이블,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하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 다른 레이블이 있는 클래스와 유사도가 높을수록 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겠죠. 레이블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부여를 다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학습 데이터들이 이 클래스, 즉 레이블들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뒤로부터는 지도 학습법을 따라서 분류기를 학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준지도 학습 방법은 앞서 설명했듯이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되죠. 즉, 첫 번째로 학습의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분류기를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 이것들을 레이블을 부여해줘야 되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레이블 부여, 분류기 학습 문제를 한 번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알파고나 뭐 다른 게임 이론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학습 기법들처럼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최적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A를 푸는 방법을 처음에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 문제 A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조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 번 무작위로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행동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C를 하는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조합들처럼 여러 가지 행동이나 선택의 조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조합들을 다 시도를 해보고 각각의 방법들의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로 그 문제 A를 해결을 했는지,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 가까운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그 과정이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학습을 완료하게 되면 문제 A하고 비슷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2번 과정이 최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은 이 과정대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동작하게 해서 이 문제 A도 풀거나 혹은 문제 A를 풀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이 그림으로만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네, 재밌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어요. 네. 특히 이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과 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환경에서 적용을 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이 학습을 완료하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에서의 시행착오를 겪고 그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강화학습의 핵심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에게 보상을 주고요. 달성하지 못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벽돌 깨기라는 게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을 놓치지 않고 고득점을 얻는 것이겠죠. 그러면 매 순간 주어진 상태에서 이 벽돌을 오른쪽으로 옮길지, 벽돌이 아니죠.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아무튼 이 발을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을 이동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 공을 받아내면 죽지 않고 게임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에게 보상을 주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게임을 잘하는 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때 강화학습이 적합하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만들고자 하는데 실제로 운전하는 환경에서 혹은 도로에서 이 강화학습을 시도했다가는 그 자동차가 운전을 잘하기 전까지 사고를 한 100만 번은 낼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고 또 가정을 해보면은 실제 생산 라인을 돌려가면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량 제품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환경이나 생산 라인에서 이 강화학습을 바로바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학습하고 싶으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리고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 강화학습이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없을 때 이미 해결한 혹은 학습을 완료한 다른 문제의 학습 결과를 끌어다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품질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서 오랜 시간을 거쳐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 클래스도 일일이 다 부여해줘야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제품이 불량이 있는지 혹은 양품인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공장에는 제품 생산 라인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습 데이터를 얻고 레이블링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나머지 라인에 대해서도 계속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학습을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공장 안에 있는 다른 라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학습을 완료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랑 모양이랑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전이학습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 2번, 3번, 4번에 대한 인공지능을 완전히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라인 1에서 이미 학습한 인공지능을 일단 가져와요. 왜냐면은 검사하는 부품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져와서 각각의 라인에 맞게 데이터를 조금 넣어서 그 인공지능의 분류기나 이런 것들을 튜닝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하는 부품들이 앞서 설명했듯이 완전히 다르게 생긴 부품이 아니고 그리고 클래스들이 양품, 분량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은 클래스들은 똑같죠. 여기서도 양품과 분량을 검사하는 문제고 이 다른 라인에서도 양품과 분량을 검사하는 같은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 라인에 대해서 학습을 완전히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의 학습 결과를 이용하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한 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인 2에 학습을 할 때 라인 1에서 이미 학습된 결과를 가져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라인 2를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조금만 쓰더라도 라인 2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의 분류기를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전이 학습 중 한 가지 이론으로서 도메인 적응,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론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느낌만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완료한 데이터들을 소스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겟 도메인은 학습도 일단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연히 데이터들에 대한 레이블들이 없으니까 분류기를 학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 데이터들이 분포가 소스 데이터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경우 도메인 적응이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타겟 도메인인 데이터를 마치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분포를 가지도록 피팅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데이터들을 적응을 시켜주면은 이 라인 1에서는 분류기를 학습을 할 수 있죠. 데이터들에 대한 레이블과 데이터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라인 1의 분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타겟, 라인 2가 되겠죠. 라인 2의 데이터들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정확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전이학습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이학습 중 하나인 도메인 적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저는 물을 거는 아니니까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